새벽 4시. 노량진 수산시장은 이미 온 세상의 바다를 집어삼킨 듯한 비린내와 활기로 가득했다.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하늘 아래 수백 개의 정우들이 불을 밝히고 있었고, 그 빛은 젖은 바닥에 어지럽게 반사되어 마치 별이 쏟아진 강물 위를 걷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경매사들의 목청 터지는 외침, 얼음을 깨는 소리, 물장화가 질척이는 바닥을 오가는 소리,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 마지막으로 펄떡이는 생선들의 처절한 몸부림이 뒤섞여 거대한 삶의 교향곡을 연주하고 있었다. 박해우는 이 소란스러운 교향곡의 능숙한 지휘자였다.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방금 경매에서 낙찰받은 싱싱한 고등어를 선별하며 그녀의 눈은 매처럼 날카롭게 빛났다. 24살의 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그녀의 얼굴에는 삶의 고단함과 그것을 이겨내온 단단함이 동시에 새겨져 있었다. 몇 년 전 아버지가 바다에서 돌아오지 못한 그날 이후 해우는 아픈 어머니와 고등학생 남동생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 되었다. 그녀에게 새벽 수산시장은 전쟁터이자 유일한 희망이었다. 이모, 여기 10,000원만 깎아줘요. 단골이잖아요. 아가씨는 맨날 단골 타령이야. 이거 오늘 막 들어와서 제일 좋은 건데. 가게 주인은 퉁명스럽게 말하면서도 저울에 생선 몇 마리를 더 얹어주었다. 해우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감사 인사를 했다. 그녀는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법을 알았다. 때로는 뻔뻔하게, 때로는 살갑게, 하지만 언제나 정직하게. 그것이 그녀의 철칙이었다. 스티로폼 상자들을 자신의 낡은 1톤 냉동 트럭에 싣는 작업은 언제나 고됐다. 하지만 상자 하나하나가 어머니의 약값이고 동생 하준의 학원비라고 생각하면 팔의 통증도 견딜만 했다. 마지막 상자를 싣고 짐칸의 문을 닫으려던 순간이었다. 저기요, 잠시만요. 다급한 목소리의 해운이 고개를 돌렸다. 시장의 소음 속에서도 유독 선명하게 들리는 목소리였다. 그곳에는 도저히 이 장소와는 어울리지 않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최고급 원단으로 만들어진 것이 분명한 검은색 턱시도는 값비싼 채에서 막 내린 신세계나 어울릴 법했지만 지금 그의 모습은 처참하기 짝이 없었다. 턱시도 소매는 찢어져 있었고 구두는 흙탕물의 엉망이었으며 잘 빗어 넘겼을 머리카락은 땀에 젖어 이마에 어지럽게 달라붙어 있었다. 무엇보다 그의 눈에는 세상의 모든 절박함을 담은 듯한 공포와 간절함이 서려 있었다. 해우는 본능적으로 경계심을 품었다. 술에 취한 진상 손님인가? 아니면 어디서 문제를 일으키고 도망치는 사람인가? 그녀는 못 들은 척 트럭 문을 닫으려 했다. 하지만 남자는 순식간에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의 숨소리가 거칠었다. 제발 좀 태워주세요.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이곳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됩니다. 뭐라는 거예요? 사람 잘못 보셨어요. 비켜요. 배달 가야 하니까. 해우는 차갑게 쏘아붙이며 그를 밀치려 했다. 하지만 남자의 눈빛은 필사적이었다. 그는 주변을 불안하게 살피더니 갑자기 턱시도 안주머니에서 두툼한 흰 봉투를 꺼내 해운의 손에 쥐어주었다. 예상치 못한 무게감의 해우는 저도 모르게 봉투를 받아들었다. 이게 뭐예요? 돈입니다. 여기 있는 거 전부 드릴게요. 제발. 딱 1시간만, 아니, 30분이라도 좋습니다. 저 좀 숨겨주세요. 해우는 무의식적으로 봉투를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5만 원권 지폐가 가득 차 있었다. 그녀가 몇 달을 꼬박 일해야 만질 수 있는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큰 액수였다.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이 돈이면 밀린 병원비를 전부 해결하고도 남았다. 하준이 그렇게 갖고 싶어 하던 새 운동화도 사줄 수 있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었다. 이 수상한 남자를 돕는다는 것은 어떤 위험을 감수해야 할지 모르는 일이었다. 당신 누구예요? 왜 쫓기는 건데요?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곧 사람들이 올 겁니다. 제발. 남자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장 입구 쪽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여러 명이 나타나 주위를 살피는 것이 보였다. 그들의 날카로운 눈빛은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찾고 있었다.
턱시도를 입은 남자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해운의 트럭 짐칸을 가리켰다. 저 안에 잠시만 숨겨주시면 안 될까요? 절대 패기치지 않겠습니다. 비린나에 나는 냉동칸. 그곳에 사람을 태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하지만 검은 양복 무리의 위압적인 모습과 손에 들린 돈 봉투의 무게, 그리고 남자의 눈에 서린 처절함이 해운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이것은 위험한 도박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인생은 언제나 아슬아슬한 도박의 연속이지 않았던가. 젠장! 해운은 짧은 욕설을 뱉으며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재빨리 냉동칸의 빗장을 풀었다. 서늘한 냉기와 함께 생선 비린내가 확 풍겨나왔다. 들어가요. 대신 입 다물고 쥐 죽은 듯이 있어요. 소리 한 번만 내면 바로 경찰서로 갈 테니까. 남자는 구세주를 만난 듯한 표정으로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좁은 짐칸으로 몸을 구겼다. 그가 들어가자마자 해우는 문을 닫고 빗장을 단단히 걸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방망이질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운전석에 올라탔다. 돈 봉투는 조수석 아래 깊숙이 밀어 넣었다. 시동을 걸자 낡은 트럭이 힘겹게 소리를 내며 깨어났다. 백미러로 보니 검은 양복의 남자들이 점점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해운은 일부러 하품을 길게 하며 기지개를 켜는 등 방금 일을 마친 피곤한 배달부처럼 보이려 애썼다. 한 남자가 트럭 옆으로 다가와 창문을 두드렸다. 해운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지만 천천히 창문을 내렸다. 혹시 이런 사람 못 보셨습니까? 남자가 내민 것은 최고급 호텔에서 찍은 듯한 남자의 증명사진이었다. 방금 그녀가 짐칸에 숨겨준 바로 그 남자, 강지훈이었다. 사진 속 그는 지금의 초라한 모습과는 달리 오만할 정도로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대한민국 재계서열 5위 안에 드는 선진그룹의 황태자, 바로 그였다. 물론 해우는 그 사실을 알 턱이 없었다. 해우는 사진을 힐끗 보고는 고개를 저었다. 웬 신랑 사진을 다 보여주고 그래요? 못 봤는데요. 새벽 시장에 저렇게 빼입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녀의 말투는 지극히 자연스러웠다. 피곤하고 세상 만사에 관심 없다는 듯한 태도. 양복 남자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해운과 트럭을 번갈아 훑어보았지만 비린내에 절어있는 젊은 여자와 낡은 트럭에서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했는지 이내 포기하고 돌아섰다. 해운은 그들이 시야에서 멀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천천히 트럭을 움직였다. 복잡한 시장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접어들었다. 동쪽 하늘이 서서히 붉게 물들기 시작하고 있었다. 서울을 벗어나는 고속도로에 진입하고 나서야 해운은 긴 한숨을 내쉬었다. 온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피로가 몰려왔다. 이제 이 남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그리고 조수석 밑에 있는 저 돈은 평범했던 그녀의 일상은 단 몇 분 만에 거대한 폭풍 속으로 휘말려 버렸다. 한편 트럭의 짐칸 안에서 강지우는 추위와 어둠, 그리고 지독한 생선 냄새와 싸우고 있었다. 덜컹거리는 트럭의 진동에 몸이 이리저리 부딪혔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는 수천 명의 하객 앞에서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원치 않는 결혼식을 올릴 운명이었다. 모든 것을 가진 남자.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가지지 못했던 남자. 그는 이 모든 것을 벗어던지기 위해 도망쳤다. 아버지의 강압과 비즈니스로 얽힌 정략 결혼, 숨 막히는 상류층의 위선으로부터. 하지만 막상 도망치고 나니 갈 곳이 없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온실 속 화초에게 세상은 너무나 차가웠다. 그런 그의 앞에 나타난 것이 바로 박해운이었다.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자신을 쳐다보면서도 결국에는 그를 숨겨준 여자. 그녀의 눈빛에서 그는 자신과 다른 종류의 그러나 훨씬 더 치열한 삶의 무게를 보았다. 차가운 냉기 속에서 지우는 몸을 웅크렸다. 고등어 상자에서 흘러나온 물이 그의 값비싼 턱시도를 적시고 있었지만 그는 아무것도 신경 쓸 수 없었다. 지금 그에게 중요한 것은 단 하나.
이 트럭이 자신을 완벽히 새로운 곳으로 데려다 주리라는 막연한 희망뿐이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채. 그는 자신의 운명을 생선 비린내, 나는 트럭의 젊은 운전색에 온전히 맡기고 있었다. 트럭은 1시간 넘게 해안 도로를 달렸다. 도시의 잿빛 풍경은 어느새 푸른 바다와 하얀 포말에게 자리를 내주었고, 짭조름한 바닷바람이 열린 창문으로 밀려들어와 지독한 생선 비린내를 조금이나마 씻어주었다. 박혜우는 말없이 운전대를 잡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터지기 일보 직전의 엔진처럼 과열되어 있었다. 짐칸에 실린 정체불명의 남자. 그리고 조수석 밑에 숨겨진 거액의 돈. 그녀의 평범한 일상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궤도를 이탈해 버렸다. 마침내 트럭은 익숙한 어촌 마을 어귀로 접어들었다. 낡고 낮은 지붕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세상의 시간마저 비껴갈 듯한 고요한 곳이었다. 해우는 마을 안쪽의 작은 공터에 트럭을 세웠다.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차가 멈추자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차에서 내렸다. 짐칸의 빗장을 열자 차가운 공기와 함께 웅크리고 있던 강지훈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추위에 온몸을 떨고 있었고 값비싼 턱시도는 생선 비린내와 축축한 냉기에 절어 볼품없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그의 꼿꼿한 자세와 날카로운 눈빛만은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는 트럭에서 내려서자마자 폐부 깊숙이 신선한 바닷 공기를 들이마셨다. 철썩이는 파도 소리, 끼룩거리는 갈매기 소리가 그의 귀를 파고들었다. 서울의 소음과는 전혀 다른 날 것 그대로의 생명력이 느껴지는 소리였다. 여긴 어딥니까? 우리 집이요. 해우는 턱짓으로 바로 앞에 작은 집을 가리켰다. 해풍에 달하 색이 바른 하늘색 대문이 달린 작고 허름한 집이었다. 여기서 잠시 숨어 있든지 아니면 그 돈 가지고 당장 떠나든지 알아서 해요. 난 더 이상 당신 일에 엮이고 싶지 않으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지우는 그 안에 숨겨진 혼란스러움을 느낄 수 있었다. 떠난다 해도 어디로 갈 것인가. 온 세상이 자신을 찾고 있을 터였다. 그는 잠시 바다를 바라보다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신세를 좀 져야겠습니다. 해우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그를 집 안으로 안내했다. 작은 마당을 지나 집 안으로 들어서자. 오래된 나무 냄새와 함께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풍겨왔다. 벽에는 낡은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지훈이 살아온. 차갑고 거대한 대리석 저택과는 모든 것이 달랐다. 그곳에는 사람이 사는 온기가 있었다. 누구니? 해운아. 방 안에서 병색이 완연한 중년 여인이 나왔다. 해운의 어머니였다. 그녀는 낯선 남자를 보고 놀란 눈치였지만 이내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엄마, 이쪽은 서울에서 온 친구인데 차가 고장나서 오늘 하루만 좀 신세진대. 해운이 둘러댄 거짓말은 어설펐지만 어머니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방에서 교복을 입은 남학생이 튀어나왔다. 해운의 동생 하준이었다. 그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지훈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누나 친구라고 처음 보는 얼굴인데 내언 몰라도 돼. 방에 들어가서 공부나 해. 해운이 쌀쌀맞게 쏘아붙이자 하준은 툭떨거리면서도 방으로 들어갔다. 지훈은 이 짧은 순간의 가족 풍경을 낯선 눈으로 지켜보았다. 서로를 향한 걱정과 애정이 꾸밈없이 오가는 모습. 그가 평생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었다. 손님이 오셨는데 그냥 보낼 수 없지. 마침 아침상 차렸는데 같이 들어요. 해운의 어머니는 손사래를 치는 지훈을 기어이 식탁 앞에 앉혔다. 밥상이라고 해봐야 갓 지은 쌀밥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 해운이 직접 구운 생선 한 토막과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다. 하지만 평생 최고급 레스토랑의 진수성찬만 먹어온 지훈에게 이 소박한 아침 식사는 난생 처음 맛보는 경이로운 맛이었다. 특히 바로 옆에서 하준의 밥 위에 생선살을 발라 올려주며 타박하는 해운과 그런 남매를 흐뭇하게 바라보는 어머니의 모습은 그 어떤 비싼 음식보다도 그의 허기진 마음을 채워주었다. 식사가 끝나고 해운은 지훈에게 낡은 티셔츠와 몸빼 바지를 건넸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옷이라고 했다.
어색하게 옷을 갈아입고 나온 지훈의 모습에 하주는 킥킥거리며 웃음을 터뜨렸지만 지훈은 불쾌하지 않았다. 오히려 낯선 옷이 그의 몸에 감기면서 그는 잠시나마 강지훈이라는 무거운 이름을 내려놓은 듯한 해방감을 느꼈다. 혜우는 지훈을 데리고 집 뒤편의 작은 툇마루로 나갔다. 파도 소리가 바로 앞에서 들려왔다.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본론을 꺼냈다. 이제 말해봐요. 당신, 정체가 뭐예요? 왜 그런 꼴로 쫓기고 있었던 거냐고요? 지훈은 잠시 망설였다. 모든 사실을 털어놓을 수는 없었다. 그녀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뿐이었다. 그는 사실과 거짓을 적당히 섞어 대답했다. 원치 않는 결혼을 강요당했습니다. 비즈니스 때문에요. 그게 싫어서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그 검은 양복들이 당신을 쫓는 거고 아마도 그 결혼을 주도한 쪽 사람들이겠죠. 혜우는 그의 말을 완전히 믿지는 않았지만 더 캐물을 수는 없었다. 그때 지훈이 다급하게 물었다. 혹시 인터넷을 쓸 수 있을까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봐야겠습니다. 혜우는 그를 하준의 방으로 데려갔다. 낡은 컴퓨터가 켜지고 인터넷 창이 열렸다. 지훈이 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자마자 메인 화면은 온통 그의 얼굴로 도배되어 있었다. 속보, 선진그룹 강지훈 후계자. 세기의 결혼식 당일 실종, 단독. 태양건설 유만식 회장 경로. 반드시 찾아낼 것, 금융당국. 강지훈 명의의 모든 자산 동결 조치. 헤드라인 하나하나가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단순히 집안의 반항 정도로 생각했던 일이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스캔들로 번져 있었다. 자산이 동결되었다는 것은 이제 그가 가진 것이라고는 혜운에게 건넨 돈 봉투가 전부라는 뜻이었다. 그리고 태양건설 유만식 회장. 그의 예비 장인이었어야 할 남자가 공개적으로 자신을 찾아내겠다고 선포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지훈으로서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일이었다. 옆에서 화면을 보던 혜운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갔다. 그녀가 숨겨준 남자가 그저 부잣집 아들 정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는 재벌그룹의 후계자였다니. 그리고 그를 쫓는 사람들은 단순한 해결사가 아니라 거대 기업의 힘을 등에 업은 무서운 존재들이었다. 세상에? 내가 무슨 짓을... 혜운의 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공포가 해일처럼 밀려왔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자신과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 유만식 회장이라는 사람이 이 작은 어촌 마을 하나 짓밟는 것은 일도 아닐 터였다. 당장 나가요.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요. 혜우는 이성을 잃고 지훈을 향해 소리쳤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나가서 자수하든 잡히든 알아서 해요. 더 이상 우리 가족 끌어들이지 말고. 그녀는 지훈을 문 밖으로 밀어내려 했다. 하지만 지훈은 움직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혼란 속에서 놀랍도록 차분한 목소리로 혜운을 불렀다. 박하연 씨. 처음으로 그가 그녀의 이름을 제대로 불렀다. 혜운은 자신도 모르게 그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도망자의 그것이 아니었다. 위기 속에서 해법을 찾아내는 경영자의 날카로운 눈빛으로 돌아와 있었다. 지금 제가 나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들은 저를 찾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거고 그 과정에서 저를 도운 당신과 당신 가족을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그럼 어떡하라고요? 방법이 있습니다. 당신과 당신 가족을 지키고 저도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요. 지훈은 혜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마치 중요한 사업 계약을 발표하듯 말했다. 나와 결혼합시다. 순간 방 안에 모든 소리가 멎는 듯했다. 혜운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이 남자가 지금 미친 게 아닐까. 공포와 혼란에 이어 어처구니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뭐라고요? 지금 제정신이에요.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전부 위험하게 생겼는데 날 가지고 장난해요. 장난이 아닙니다. 이건 거래입니다. 계약이라고요. 지훈은 침착하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내가 만약 다른 여자와 이미 결혼한 상태라면 유라와의 결혼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기정사실을 만드는 겁니다. 물론 엄청난 스캔들이 터지겠지만
그건 제가 통제할 수 있는 스캔들입니다. 그 결혼의 대가로. 나는 박혜운 씨와 당신의 가족에게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완벽한 보호막을 제공할 겁니다. 선진그룹의 이름으로.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것은 사랑 고백이 아니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찾아낸 유일한 비상 탈출구이자 가장 대담한 방역의 카드였다. 혜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남자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철썩, 철썩, 파도 소리가 무심하게 들려오고 있었다. 그 소리가 마치 그녀의 혼란스러운 심장 소리처럼 느껴졌다. 서울의 심장부, 태양건설의 펜트하우스 오피스는 얼음 궁전처럼 차갑고 고요했다. 통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사무실의 주인인 유만시코 회장의 얼굴은 암흑 그 자체였다. 그의 앞에는 최고급 이탈리아산 가죽 소파에 앉아 분노에 찬 얼굴로 손톱을 물어뜯고 있는 딸. 유라가 있었다. 아빠 이대로 가만히 있을 거예요. 온 세상이 우리를 비웃고 있다고요. 감히 강지훈 따위가 그 생선비린데 나는 계집애랑. 유라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그녀의 손에 들린 태블릿 PC 화면에는 강지훈과 박혜운의 결혼 소식이 대서특필되어 있었다. 유만식 화관원집 회장은 대답 대신 시가 연기를 깊게 빨아들였다가 천천히 내뿜었다. 자욱한 연기가 그의 얼굴을 가렸지만 그 안에 들끓고 있는 살기만큼은 감추지 못했다. 유 회장의 나지막한 부름에 그림자처럼 서 있던 중년의 남자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감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냉철한 얼굴의 조이사. 그는 유 회장의 수족이자 가장 더러운 일들을 처리하는 해결사였다. 랜데교 회장님, 그 계집, 뒷조사는 끝났나? 네, 박혜은, 24, 아비는 고기잡이 나갔다가 실종됐고 병든 어미의 고등학생 동생 하나, 가진 거라곤 낡은 트럭 한 대와 빚뿐인 그야말로 밑바닥 인생입니다. 조 이사의 보고는 간결하고 무미건조했다. 유 회장은 코웃음을 쳤다. 그런 것한테 내 딸과 태양건설이 모욕을 당했단 말이지. 그의 눈이 번뜩였다. 강지훈이 그 계집을 방패막이로 삼았다면 그 방패부터 산산조각 내버려야지. 그깟 어촌마을 하나 지도에서 지워버리는 거. 일도 아니잖나. 어떻게 할까요? 우선 돈줄부터 끊어. 그 마을 놈들이 먹고 사는 길이 무엇인지 알아봐. 그리고 그 길 위에 서서 개미 새끼 한 마리 지나가지 못하게 틀어막아 버려. 유만식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다. 분노와 모멸감에 사로잡힌 그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감히 자신을 거역한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보여주기로 작정한 것이다. 그 시각. 해운의 마을은 아직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있는 듯 평온했다. 물론 강지훈이라는 이질적인 존재가 마을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에 몇몇 주민들이 수군거리기는 했지만 바다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의 소박한 일상은 여전히 그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어부들은 새벽같이 배를 타고 나갔고 아낙네들은 그물코를 꿰매며 만선을 기원했다. 해운은 강지훈의 황당한 결혼 제안을 단칼에 거절한 상태였다. 그녀는 매일같이 그에게 떠나라고 윽박질렀지만 그는 요지부동이었다. 내가 떠나면 그들의 모든 분노가 당신과 이 마을로 향할 겁니다. 지금은 내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의 말은 논리적이었지만 해운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녀는 애써 그를 무시하며 이전과 똑같이 살아가려 노력했다. 새벽 시장에 나가 생선을 떼어오고 단골 식당에 배달을 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을 짓누르는 불안감은 떨쳐낼 수 없었다. 마치 거대한 쓰나미가 밀려오기 전 바닷물이 섬뜩할 정도로 고요해진 것 같은 불길함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폭풍의 첫 번째 파도가 마을을 덮쳤다. 변화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며칠 전부터 마을 어귀에 낯선 검은 세단 몇 대가 나타나 서성거렸다. 차에서 내린 험상궂은 인상의 사내들은 관광객인 척 마을을 돌아다녔지만 그들의 눈빛은 무언가를 감시하고 탐색하는 하이에나의 그것이었다. 본격적인 재앙은 마을의 수산물 유통을 책임지던 대진수산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마을 어업계의 계장인 찬호 아저씨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뛰어왔다. 혜운아, 큰일 났다. 대진수산에서 갑자기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연락이 왔어. 찬호 아저씨는 혜운의 아버지가 살아계실 적부터 절친했던 이웃이었다. 그에게 대진수산과의 계약은 마을 어부들 전체의 생계가 달린 문제였다. 네, 갑자기 왜요? 우리가 뭘 잘못했대요? 생선 질이 떨어져서 클레임이 들어왔다나 뭐라나. 말도 안 되는 소리야. 10년 넘게 거래하면서 한 번도 없었던 일인데. 혜우는 찬호 아저씨와 함께 대진수산 사무실로 달려갔다. 하지만 그들을 맞이한 것은 싸늘한 거절뿐이었다. 사무실 소장은 곤란한 표정으로 고개만 저었다. 죄송합니다. 저희도 위에서 내려온 지시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위가 어디를 가리키는지는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태양건설, 대진수산의 가장 큰 고객사이자 최근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곳 유만식 회장이 보이지 않는 손을 뻗어 마을의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한 것이다. 그날 이후 마을에는 재앙이 연쇄적으로 덮쳤다. 대진수산과의 거래가 끊기자 어부들이 잡아온 수백 킬로그램의 생선들은 판로를 잃고 썩어나기 시작했다. 헐값에라도 넘기려 해도 이미 마을에 파견된 조이사의 패거리들이 중간 상인들을 협박하여 거래를 막아버린 뒤였다. 그들의 방식은 교묘하고 악랄했다. 해운의 트럭 타이어에 밤사이 몰래 구멍을 내놓는가 하면 정성껏 말리던 생선 더미에 흙탕물을 끼얹기도 했다. 어부들이 바다에 쳐놓은 그물을 망가뜨리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삶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심리적 폭력이었다. 평화롭던 마을은 공포와 의심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서로를 경계했고 밤에는 문을 걸어 잠갔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자리에는 어른들의 깊은 한숨소리만 남았다. 그리고 그 모든 원망의 화살은 조용히 박혜운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혜운이 걔가 웬 놈팽이를 하나 데리고 오더니만 마을이 이 꼴이 됐어. 그러게 말이야. 정체가 뭔지 알 게 뭐야. 당장 내쫓아야 하는 거 아니야. 혜운은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비난의 수군거림을 애써 외면했다. 하지만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자신 때문에 고통받는 이웃들의 얼굴을 보는 것이었다. 평생 바다만 보고 살아온 찬호 아저씨가 부두에 주저앉아 담배만 태우는 모습, 작은 식당을 하는 옆집 아주머니가 텅 빈 가게를 보며 눈물 짓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녀의 심장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다. 어느 날 저녁, 혜우는 방파제에 홀로 앉아 검푸른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이었다. 그날 새벽, 그 남자를 트럭에 태우지 말았어야 했다. 그깟 돈에 눈이 멀어 위험한 도박을 한 대가는 너무나도 참혹했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다. 그때 등 뒤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강지훈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옆에 섰다. 꼴 좋다. 비웃으러 왔어요. 혜운이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하지만 지훈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다. 이건 내 싸움입니다. 당신을 끌어들인 것도 나고 이 마을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든 것도 전부 나 때문입니다. 그는 방파제의 끝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그들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더 심해지겠죠. 숲 속에 숨은 쥐 한 마리를 잡기 위해 숲 전체에 불을 지르는 인간들이니까 그들이 원하는 건 나의 항복입니다. 혜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지우는 그녀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그 결혼 제안, 장난이나 미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내가 당신과 결혼해서 그들의 손이 닿을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고 당신의 가족과 이 마을을 선진그룹의 이름 아래 두는 것. 그것만이 유 회장이 더 이상 당신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할 유일한 카드입니다. 그의 말은 냉정했지만 그 안에는 무거운 책임감이 담겨 있었다. 혜우는 고개를 들어 마을을 둘러보았다. 불 꺼진 집들. 절망에 잠긴 이웃들의 얼굴이 어둠 속에서 어른거렸다.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다. 이것은 더 이상 그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녀의 선택에 가족과 마을 전체의 운명이 달려 있었다. 강지훈이 내민 카드는 독이 든 성배와도 같았다.
하지만 사막 한가운데서 모두가 목말라 죽어가고 있을 때 그것이 독이 든 성배라 한들 마시지 않을 수 있을까? 파도 소리가 그녀의 결심을 재촉하듯 처절하게 방파제를 때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의 공기는 납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밤사이 찬호 아저씨의 작은 고깃배, 한쪽이 날카로운 무언가에 의해 깊게 긁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고의적인 파손 행위였다. 생계 수단을 잃은 찬호 아저씨는 부두에 망견자실하게 주저앉아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이제 공포를 넘어선 무력감에 빠져들었다. 설상가상으로 연이은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한 혜은의 어머니가 결국 쓰러지고 말았다. 작은 보건소로 어머니를 업고 달려간 혜은에게 늙은 의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다. 심장이 많이 약해져 있네.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봐야겠지만 무엇보다 안정이 최우선이야. 계속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정말 위험해질 수 있어. 의사의 말이 혜은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안정. 지금 이 마을에서 가장 찾아보기 힘든 단어였다.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을 내려다보며 혜은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녀가 지켜야 할 사람들을 위해. 그녀는 기꺼이 악마와 거래를 해야만 했다. 혜은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뒤 새벽녘에 강지훈을 찾아갔다. 그의 얼굴 역시 수심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충혈된 눈으로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당신 받아들이겠어요? 지훈의 눈이 순간 커졌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혜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감상도 없었다. 오직 강철 같은 의지만이 담겨 있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내 조건을 전부 받아들여야만 이 거래는 성립돼요. 그녀는 21번 고르고 준비해둔 조건들을 하나씩 꺼내놓았다. 치어째, 당장 이 마을에 대한 모든 압박을 중단시켜요. 파기된 계약은 원상 복구하고 어민들이 입은 모든 손실은 당신이 책임지고 보상하세요. 이건 우리가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당신이 먼저 증명해야 할 성의예요. 둘째, 우리 엄마와 동생의 안전을 완벽하게 보장하세요. 엄마의 병원비는 물론이고 앞으로 필요한 모든 치료를 지원해야 해요. 그리고 내 동생 하준이가 아무런 위협 없이 무사히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셋째, 이건 완벽한 비즈니스 계약이에요. 계약 기간 동안 우리는 오직 쇼윈도 부부일 뿐 그 어떤 사적인 감정 교류나 신체적 접촉은 없을 겁니다. 각자의 사생활은 철저히 존중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그녀는 그의 눈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가장 중요한 조건을 말했다. 넷째, 계약이 끝나면 우린 깨끗하게 이혼해요. 그 대가로 난 당신에게서 단 한 푼의 위자료나 재산도 받지 않을 겁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와 똑같이 내 몸뚱이 하나만 가지고 떠날 거예요. 그녀의 조건들은, 특히 마지막 조건은 지훈의 허를 찔렀다. 그는 자신의 부와 지위를 이용하려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다. 하지만 눈앞의 이 여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거는 거래의 대가로 오직 가족과 이웃의 안녕만을 요구하고 있었다. 돈이 아닌. 사람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파는 여자. 지훈은 그녀에게서 경외심마저 느꼈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모두 받아들이겠습니다. 박혜은 씨의 모든 조건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는 품에서 몰래 구해두었던 낡은 폴더폰을 꺼냈다. 그가 전화를 건 곳은 선진그룹 내에서 그가 유일하게 신뢰하는 신복, 김민준 비서실장이었다. 김 실장, 나다. 전화기 너머로 놀람과 반가움이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지훈은 용건부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쫓기는 도망자의 것이 아니었다. 그룹의 후계자, 냉철하고 결단력 있는 경영인의 목소리였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토씨 하나 틀리지 말고 실행해. 첫째, 태양건설이 압력을 넣고 있는 대진수산의 모든 거래처를 파악해서 우리 선진유통 이름으로 2배 높은 가격에 계약을 체결해. 둘째, 강원도 55 어촌마을 어업계와 장기 독점 공급 계약을 추진해. 보상금 명목으로 계약금은 두둑하게 챙겨. 셋째,
이 모든 일을 처리할 변호사를 대동해서 내일 오전까지 그 마을로 와. 가장 비밀리에, 가장 신속하게. 지시를 내리는 그의 모습은 혜운이 알던 남자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그가 가진 힘의 실체를 어렴풋이나마 짐작하게 하는 순간이었다. 다음 날 오전, 마을의 조용한 하늘을 찢는 듯한 굉음과 함께 헬리콥터 한 대가 마을 근처 공터에 착륙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놀라 뛰쳐나와 무슨 일인가 구경했다. 헬기에서 내린 것은 흐트러짐 없는 정장 차림의 김민준 실장과 변호사였다. 계약서 서명은 해운의 작은 집 부엌 식탁에서 이루어졌다. 세련된 도시의 남자들과 낡고 소박한 어촌집의 풍경은 기묘한 부조화를 이루었다. 김민준 실장이 내민 계약서는 수십 장에 달하는 두꺼운 서류 뭉치였다. 변호사는 계약서의 주요 조항들을 하나하나 설명했다. 특히 해운이 요구했던 마을과 가족에 대한 보호 조항은 지훈의 특별 지시로 그 어떤 법적 분쟁에서도 완벽하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만들어져 있었다. 본 계약의 유효기간 및 파기 여부와 상관없이 박해운의 가족과 오와오 마을 주민에 대한 강지훈의 보호 및 지원 의무는 영구적으로 지속된다. 라는 문구까지 명시되어 있었다. 해운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점대 넘겼다. 한 글자 한 글자 눈에 새기듯 읽어 내려갔다. 이것은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었다. 그녀의 남은 인생과 맞바꾼 운명의 족쇄였다. 마침내 그녀는 변호사가 내민 만년필을 집어들었다. 사각 하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이름 박해운 세 글자가 계약서 위에 새겨졌다. 이어 강지훈이 그녀의 이름 옆에 자신의 이름 강지훈을 적었다. 그에게 이 서명은 굴레가 아닌 반격을 위한 첫 번째 포성이었다. 계약서의 모든 서명이 끝나자마자 지훈은 다시 김 실장에게 신호를 보냈다. 시작해. 변화는 즉각적으로 일어났다.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선진유통의 구매팀장이 직접 마을을 찾아와 어업계장인 찬호 아저씨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다.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이었다. 마을을 어슬렁거리던 험상궂은 사내들은 어느새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동안 수수방관하던 파출소 경찰들이 부지런히 마을을 순찰하기 시작했다. 찬호 아저씨를 비롯한 마을 사람들은 어리둥절하면서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마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그저 지독했던 악몽이 끝나고 기적이 찾아왔다고 생각할 뿐이었다. 해운은 창문 너머로 다시 활기를 찾은 마을의 풍경을 몰차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희생으로 마을을 구했다. 하지만 마음은 기쁨보다 슬픔에 더 가까웠다. 그때 김민준 실장이 그녀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사모님, 이제 서울로 가실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사모님. 그 낯설고 무거운 호칭이 해운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녀의 물고기 비린내 나던 삶은 이제 끝났다. 지훈이 그녀를 돌아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니까. 해운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작은 방, 가족 사진, 그리고 창문 너머의 푸른 바다를 눈에 담았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헬리콥터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가로질러 거대한 성체와도 같은 저택의 정원에 내려앉았다. 북한산 자락에 위치한 선진그룹의 본가. 선진원 셴진 유엔이었다. 박해우는 헬기에서 내리며 압도적인 위용을 자랑하는 저택을 올려다보았다. 그녀가 살던 어촌마을 전체를 합친 것보다도 더 커 보이는 현실감 없는 공간이었다. 회색빛의 모던한 건축물은 자연과 어우러지기보다 주변의 모든 것을 지배하려는 듯한 오만함을 풍기고 있었다. 긴장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투명인간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무것도 보지 말고, 아무것도 듣지 말고. 저택으로 향하는 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지만 해운은 그 역시 긴장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이곳은 그에게도 안식처가 아닌 또 다른 전쟁터였던 것이다. 저택의 육중한 현관문이 열리자 수십 명의 사용인들이 양쪽으로 도열하여 허리를 숙였다. 그들의 얼굴에는 표정이 없었지만 해운을 향한 호기심과 경멸이 섞인 시선들은
날카로운 바늘처럼 그녀의 피부를 찔러왔다. 혜우는 자신도 모르게 입고 있던 낡은 청바지와 티셔츠를 내려다보았다. 김 실장이 급하게 준비해준 옷이었지만 이 화려한 공간 속에서 그녀는 마치 다른 종족처럼 이질적이었다. 그들을 맞이한 것은 지훈의 아버지, 강만호 회장이었다. 예순을 넘긴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와 서슬 퍼런 눈빛을 가진 그는 아들의 뺨을 후려치는 것으로 첫인사를 대신했다. 짝하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대리석 홀 전체에 울려 퍼졌다. 이놈 내가 감히 무슨 짓을 하고 돌아온 게냐. 강 회장의 불호령에 지훈의 뺨이 붉게 부어올랐지만 그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오히려 차가운 미소를 머금었다.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아버지, 제 아내를 데리고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그는 혜은의 어깨를 가볍게 감싸며 자신 쪽으로 끌어당겼다. 그 순간 강 회장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혜은에게로 집중되었다. 강 회장은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혜은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마치 가구의 값을 매기거나 가축의 등급을 매기는 듯한 모욕적인 시선이었다. 이런 천박한 것 때문에 네가 감히 유 회장 뒤통수를 쳐 선진그룹을 위기에 빠뜨려 위기는 아버지가 만드신 거겠죠. 제 인생을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하신 건 아버님이시니까요. 부자 사이의 대화는 얼음 조각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때 2층에서 화려한 실크 가운을 입은 중년 여인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치며 내려왔다. 지훈의 계모이자 전직 아나운서 출신으로 사교계의 여왕이라 불리는 한서희였다. 어머, 지훈아 이게 다 무슨 일이니? 옆에 그 애는 누구고 너 설마. 기사에 나온 게 정말이야. 한서희는 과장된 몸짓으로 입을 가렸지만 그녀의 눈은 승리감과 호기심으로 번뜩이고 있었다. 그녀는 지훈을 눈엣 가시처럼 여겨왔고 이번 사건을 그를 짓밟을 절호의 기회로 여기고 있었다. 그녀는 혜은에게 다가와 마치 벌레를 보듯 훑어보며 말했다. 어디서 굴러먹던 계집애인지는 모르겠지만 너 사람 잘못 골라도 한참 잘못 골랐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발을 들여 돈 냄새는 기가 막히게 맡았나 보네. 독설이 쏟아졌다. 혜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이곳에 오기 전 수만 번 상상했던 장면이었다. 하지만 현실의 모욕감은 상상보다 훨씬 더 아프고 날카로웠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한마디 쏘아붙이고 싶었지만 지훈과의 약속이 떠올랐다. 투명인간. 혜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한서희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의 침묵은 어떤 분노나 반박보다도 더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예상했던 반응 울거나 당황하거나 혹은 맞서 소리치거나 이 나오지 않자 한서희는 오히려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마치 허공에 주먹을 날린 듯한 뻘쭘함이었다. 뭐야, 너 벙거리야? 그때 지훈이 혜은의 앞을 막아서며 차갑게 말했다. 그만하시죠. 새어머니, 제 아내에게 무례하게 굴지 마십시오. 아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하는 그의 모습에 한서희와 강 회장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다. 지훈은 더 이상 그들과 말을 섞고 싶지 않다는 듯 혜은의 손목을 잡고 2층의 자기 방으로 향했다. 방문이 닫히자마자 혜은은 그에게 잡혔던 손목을 뿌리쳤다. 이게 당신이 말한 전쟁이에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지훈은 지친 얼굴로 넥타이를 풀어헤치며 말했다. 언론이 진짜 전쟁터가 되겠죠? 내일 아침이면 당신의 신상 정보가 온 세상에 공개될 겁니다. 신데렐라 혹은 희대의 꽃뱀으로 포장돼서요. 그의 말대로였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선진그룹 황태자의 파격 결혼 소식으로 발칵 뒤집혔다. 언론은 혜운을 가난한 어촌 출신의 신데렐라로 묘사하며 그녀의 과거를 샅샅이 파헤쳤다. 그녀의 집, 그녀가 다니던 학교, 심지어는 아버지의 실종 사건까지 모든 것이 기사화되었다. 동시에 태양건설 측에서 흘린 것으로 보이는 악의적인 루머들도 퍼져나갔다. 혜운이 의도적으로 강지훈에게 접근했으며 그녀의 배후에 무언가 다른 세력이 있다는 식의 음모론이었다. 혜운은 방 안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창밖으로는 수많은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인터넷 세상은 그녀를 향한 온갖 악성 댓글로 들끓었다. 이거 완전 신분 상승 노린 계획적인 범죄 아니냐. 딱 봐도 돈 보고 결혼했네. 얼굴에 욕심이 덕지덕지. 지훈 오빠 눈에 뭐가 씌었나. 저런 여자 뭐가 좋다고. 그녀는 컴퓨터를 껐다. 세상의 모든 손가락이 자신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다. 오히려 기이한 평온함이 찾아왔다. 이미 각오했던 일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팔았다. 그 대가로 받는 모욕과 비난은 당연한 것이었다. 그녀는 방 안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최고급으로 꾸며져 있었지만 그 어느 것 하나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이곳은 그녀의 집이 아닌 화려한 감옥이었다. 며칠 동안 혜우는 방 안에서만 지냈다. 지우는 매일 아침 그 회사로 출근했고 밤늦게 돌아왔다. 두 사람은 거의 말을 섞지 않았다. 계약 조건에 충실한 완벽한 쇼윈도 부부였다. 혜운의 식사는 사용인들이 방으로 가져다 주었다. 그들은 혜운을 사모님이라 불렀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여전히 경멸이 서려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한서희가 혜운의 방을 찾아왔다. 그녀는 혜운에게 수표책 한 권을 던지듯 내밀었다. 자, 여기에 네가 원하는 액수를 적어. 그리고 당장 이 집에서. 지훈이 인생에서 사라져. 네가 원하는 게 결국 이거 아니었니? 혜운은 묵묵히 수표책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이 잠시 흔들리는 것을 본 한서희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역시 돈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천박한 것. 하지만 혜운은 수표책을 집어들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녀가 이 집에 들어온 후 처음으로 내뱉는 목소리였다. 저는 돈 때문에 결혼한 게 아닙니다. 그럼 뭐 때문에 해배시는데 사랑 지나가던 걔가 웃겠다. 그건 회장님 아드님께 직접 여쭈어보세요. 혜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창밖에 잘 가꿔진 정원을 바라보며 그녀는 나지막이 말을 이었다. 그리고 이 돈 필요 없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돈 버는 법을 아니까요. 비록 생선 비린내가 진동하는 돈일지라도 그 돈이 이런 돈보다는 훨씬 깨끗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결코 꺾이지 않을 단단한 심지가 느껴졌다. 한서희는 모욕감에 얼굴이 새빨개졌다. 감히 이런 밑바닥 계집애가 자신을 가르치려 들다니? 네가 지금 누굴 가르쳐? 한서희가 손을 들어 혜운의 뺨을 때리려던 순간 방문이 벌컥 열리며 지훈이 들어섰다. 그는 차가운 눈으로 한서희의 손목을 낚아챘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지훈아, 이 애가 나한테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 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제 아내입니다. 이 집의 안주인이고요.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지훈의 단호한 태도에 한서희는 아무 말도 못하고 방을 나갔다. 방 안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지훈은 복잡한 표정으로 혜운을 바라보았다. 그는 문 밖에서 모든 것을 듣고 있었다. 그녀가 어떻게 모욕을 견디고 어떻게 자신의 품위를 지켜냈는지. 왜? 그냥 당하고만 있었습니까? 한마디 쏘아붙일 수도 있었을 텐데. 혜우는 창밖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싸움은 이겨야 할 때만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니까요. 그녀의 대답은 지훈의 마음을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녀는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지혜로운 여자였다. 분노를 다스릴 줄 알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것은 그가 평생 배워온 경영의 제1원칙이기도 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맺은 이 계약 결혼의 파트너를 다시 보게 되었다. 그녀는 그저 방패막이가 아니었다. 어쩌면 이 지옥 같은 싸움에서 그의 유일한 아군이 되어줄지도 모르는 존재였다. 강지훈과의 계약 결혼이 세상에 알려진 지 일주일. 박혜우는 여전히 선진원의 화려한 감옥에 갇혀 있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를 가만두지 않았다. 그녀가 강지훈의 아내가 된 바로 그 순간부터 보이지 않는 전쟁의 포화는 엉뚱하게도 선진그룹 전체를 향해 쏟아지기 시작했다. 전쟁의 서막은 증권계에서 열렸다. 아무런 예고 없이 선진그룹의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다.
원인은 태양건설과 유착 관계에 있는 한 인터넷 언론사의 단독 보도 때문이었다. 충격 단독 선진건설, 555 대교 건설의 불량 철근 사용 의혹. 기사는 자극적이었고 내용은 치밀했다. 내부 고발자의 제보라며 익명의 인터뷰와 정체불명의 서류들을 증거로 내세웠다. 선진건설은 그룹 내에서도 핵심 계열사였기에 의혹의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시장의 신뢰는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 선진그룹 본사 컨트롤타워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강지우는 며칠 밤낮으로 사무실을 지키며 비상대책회의를 이끌었다. 말도 안 됩니다. 해당 교량에 사용된 자재는 모두 KS 인증을 받은 최고 등급 제품입니다. 이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하지만 여론이 너무 안 좋습니다. 총수 아들의 스캔들로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식의 프레임까지 씌우고 있습니다. 유만식 회장의 짓이 분명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룹 전체를 흔들어 제 결혼에 대한 책임을 묻고 저를 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 속셈이겠죠. 임원들의 보고와 분석이 쏟아지는 가운데 지우는 냉정함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유 회장의 공격은 예상했던 바였다. 하지만 그의 공격 방식은 생각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악랄했다. 명백한 거짓이었지만 대중을 선동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효과적인 카드였다. 지훈과 그의 팀은 의혹을 해명하기 위한 반박 자료를 준비하며 동분서주했지만 한번 불붙은 여론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다. 같은 시각, 폭풍의 눈과도 같은 선진원 안에서 해오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처음 며칠간은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지만 언제까지나 그렇게 살 수는 없었다. 그녀는 사람들이 없는 시간을 틈타 거대한 저택을 탐험하기 시작했다. 대리석 복도, 거대한 서재, 온실 정원,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낯설고 비현실적인 풍경이었다. 사용인들은 여전히 그녀를 투명인간 취급했다. 그들은 해운의 면전에서는 사모님이라 부르며 고개를 숙였지만 그녀가 지나가고 나면 경멸과 호기심이 뒤섞인 수군거림을 멈추지 않았다. 해운은 그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시장에서 상인들의 표정을 읽고 흥정의 타이밍을 잡던 때처럼 그들을 조용히 관찰했다. 집사장과 수석 메이드가 군림하는 엄격한 위계질서, 주방과 정원사들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경쟁의식 등 이 작은 왕국 안에도 그들만의 생태계가 존재했다. 해운이 가장 좋아하게 된 장소는 저택 뒤편, 잘 가꿔진 장미 정원 옆에 있는 작은 휴게실이었다. 원래는 정원사들을 위한 공간이었지만 오후에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와 아늑한 곳이었다. 그녀는 종종 그곳의 낡은 소파에 앉아 책을 읽거나 창밖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다. 사용인들도 처음에는 그녀를 경계했지만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 조용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는 이내 무시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무시 덕분에 해운은 오히려 그들의 세계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었다. 회사의 위기가 길어지면서 지우는 거의 매일 자정이 넘어서야 파김치가 된 얼굴로 귀가했다. 저택의 공기는 날이 갈수록 무거워졌다. 사용인들조차 회사가 망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술렁였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해운은 여느 때처럼 정원 휴게실에 앉아 있었다. 주방 아주머니 2명과 강 회장의 전속 운전기사가 잠시 휴식을 취하러 들어왔다. 그들은 해운이 없는 사람인 양 자기들끼리의 대화를 시작했다. 들었어. 회사 일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닌가 봐. 이러다 우리 월급도 못 받는 거 아니야 몰라. 다 그 새로 들어온 애 때문 아니야. 걔만 아니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한 아주머니가 해운 쪽을 곁눈질하며 쏘아붙였다. 해운은 못 들은 척 책에 시선을 고정했다. 그때 다른 아주머니가 화제를 돌렸다. 그런데 김 기자, 이번에 한 건 제대로 터뜨렸나 봐. 내 사촌 동생이 그 언론사에 다니는데 있지도 않은 사실로 소설 쓰느라 며칠 밤을 샜다고 투덜거리더라고. 어디서 이상한 제보가 들어왔다나 봐. 있지도 않은 사실, 이상한 제보, 해운의 귀가 번쩍 뜨였다. 그때 운전기사가 대화에 끼어들었다. 요즘 세상이 다 그렇지요. 그런데 나는 좀 이상한 걸 봤는데.
지난주에 제가 회장님 비서실장을 모시고 청담동 일식집에 갔었거든요. 거기서 한참을 기다리는데. 글쎄 태양건설 차가 한 대 들어오더니 거기서 조 이사라는 작자가 내리는 걸 봤지 뭡니까. 지금 두 집안이 원수지간이라면서. 그런 사람들이 왜 비밀리에 만난담. 에이, 우연이겠지. 거기가 어디 한두 사람만 가는 데라고. 아주머니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고 이내 다른 화제로 수다를 이어갔다. 하지만 혜은의 머릿속에서는 수십 개의 퍼즐 조각이 미친 듯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조작된 기사 제보, 그리고 강 회장의 비서와 유 회장의 신복인, 조 이사의 비밀 회동.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 혜우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곧장 컴퓨터를 켜고 관련 기사들을 다시 샅샅이 훑기 시작했다. 그녀는 경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시장에서 잔뼈가 굵으며 터득한 사람과 상황의 흐름을 읽는 본능적인 감각이 있었다. 그녀는 이번에 공격받은 선징언설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선징건설의 현재 사장은 그룹 내에서 강지훈과 후계자 자리를 놓고 오랫동안 대립해온 강 회장의 측근이었다. 유 회장이 정말 강지훈에게 타격을 주려 했다면 왜 하필 그의 정적이 관리하는 계열사를 공격했을까? 그건 강지훈뿐만 아니라 아버지인 강 회장에게도 손해가 되는 일이었다. 조각난 정보들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을 완성해 가고 있었다. 유만식 회장이 선진그룹을 공격한다. 그런데 그 공격의 대상은 강지훈의 정적이 관리하는 곳이다. 그리고 그 공격 직전, 강 회장의 비서와 유 회장의 신복이 비밀리에 만났다. 어쩌면 아버지가 아들을 치기 위해 적과 손을 잡은 것이 아닐까. 강 회장이 이번 스캔들을 빌미로 아들인 지훈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그를 후계자 자리에서 몰아내기 위해 이 모든 일을 꾸민 것이라면 자신의 아들을 내치기 위해 회사 하나쯤은 기꺼이 희생시키는 체스판의 졸로 사용한 것이라면 그날 밤 지훈은 평소보다 더 늦게 술 냄새를 풍기며 돌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깊은 패배감이 서려 있었다. 이사회에서 아버지와 다른 임원들에게 호되게 질책을 당한 것이 분명했다. 혜은은 그의 서재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긴장감에 손바닥이 축축했다. 할 얘기가 있어요. 지우는 피곤한 얼굴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내일 얘기합시다. 오늘을 그럴 기분 아니니까. 아니요, 오늘이어야만 해요. 혜우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들은 것과 그것을 통해 추리하게 된 가설을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당신의 적이 밖에만 있는 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이 집 안에 있을지도 몰라요. 처음 지훈의 반응은 회의적이었다. 회사 내부의 복잡한 암투를. 세상 물정 모르는 당신이 어떻게 알겠냐는 듯한 냉소가 그의 얼굴에 스쳤다. 운전기사의 뜬 소문과 당신의 상상력으로 소설을 쓰는 겁니까? 뜯은 소문인지 아닌지는 당신이 더 잘 알겠죠? 혜우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시장 상인에게 물건값을 흥정하듯 논리적으로 상황을 되짚었다. 왜 하필 그 계열사였을까요? 왜 당신의 아버지는 이 상황을 수습하기보다 당신을 질책하는 데만 열을 올리죠? 비밀 회동과 조작된 제보, 이 모든 게 정말 우연일까요? 혜운의 차분한 목소리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지훈의 오만한 이성을 베어냈다. 그녀가 제시한 정황들은 너무나도 아귀가 딱딱 들어맞았다. 믿고 싶지 않은, 그러나 부정할 수 없는 끔찍한 진실의 윤곽. 지훈의 얼굴에서 냉소가 사라지고 경악과 분노, 그리고 깊은 절망이 그 자리를 채웠다. 자신을 향해 날아온 화살이 등 뒤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발사되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깨달음이었다. 강지훈의 서재 안.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팽팽했다. 박혜운이 던진 가설은 단순한 의심을 넘어 지훈이 애써 외면해왔던 가족이라는 이름의 균열을 정면으로 헤집는 날카로운 칼날이었다. 아버지에 대한 일말의 믿음과 아들로서의 도리가 그의 이성을 붙잡았지만 혜은이 제시한 정황들은 너무나도 논리적이었다. 부정하고 싶은 마음과 확인해야만 하는 현실 사이에서
그는 결국 후자를 택했다. 재벌가의 생존법칙 제1조는 아무도 믿지 말라. 는 것이었다. 설령 그 대상이 피를 나눈 아버지일지라도 지우는 책상 위에 인터폰 버튼을 눌렀다. 잠시 후 김민준 실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부르셨습니까? 도련님, 김 실장, 지금 당장 극비리에 알아봐야 할 것들이 있다. 지훈의 목소리는 밤의 서재처럼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폭풍 전야의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잠든 혜운의 어머니와 동생을 깨우지 않으려 혹은 이 집안의 벽에 귀가 달렸을 것을 염려해 목소리를 최대한 낮췄다. 강 회장님, 비서실장의 지난주 동선을 모두 확인해 차량 운행 기록, GPS, 법인카드 사용 내역까지 샅샅이 뒤져 특히 청담동 고급 식당 근처에서 유만식 회장의 조이사와 접촉한 흔적이 있는지, 그리고 선진건설 허위 보도를 터뜨린 555 뉴스의 김성진 기자, 그놈의 최근 통화 기록과 계좌를 파보아 누가 돈을 줬는지, 누가 정보를 흘렸는지, 쥐새끼 한 마리까지 다 잡아내. 명령은 신속하고 정확했다. 전화를 끄는 지우는 깊은 한숨과 함께 소파에 몸을 던졌다. 혜우는 말없이 그를 지켜보다가 조용히 주방으로 가 원두를 갈아 커피를 내렸다. 진한 커피의 향이 서재 안을 채웠다. 그녀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잔을 그에게 내밀었다. 거절할 줄 알았는데 그는 의외로 순순히 잔을 받아들었다. 꼬마군, 그 한마디에 두 사람 사이에 흐르던 얼음장 같은 긴장감이 아주 조금 누그러졌다. 혜우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이 밤은 아주 길어질 터였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지우는 입을 열기 시작했다. 마치 스스로 생각을 정리하려는 듯 그는 혜운에게 이번 사태의 배경과 회사 내부의 복잡한 역학관계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누가 아버지의 사람이고 누가 자신의 편이며 누가 기회를 엿보는 하이에나인지. 그는 더 이상 혜운을 세상 물정 모르는 어촌 계집애로 대하지 않았다. 그녀의 직관과 통찰력을 인정한 것이다. 혜운은 전문적인 경영 용어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관계의 핵심을 꿰뚫어 보았다. 결국 당신 아버지는 당신이 그 결혼을 거부한 걸 빌미로 당신을 내치고 당신의 라이벌이었던 그 사장에게 힘을 실어주려 했던 거네요. 유 회장과는 당신을 제거한다는 공동의 목표 아래 잠시 손을 잡은 거고, 맞아요. 그녀의 단순 명료한 정리에 지우는 씁쓸하게 미소 지었다. 복잡한 걸 참 간단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군. 세상사는 다 똑같아요. 시장 좌판 자리 다툼이나 대기업한 회장 자리 다툼이나 결국 자기 밥그릇 지키려고 남의 밥그릇 뺏는 거니까. 그녀의 말은 거칠었지만 정곡을 찔렀다. 지우는 처음으로 자신의 세계를 외부인의 시선으로, 그것도 가장 밑바닥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좁고 오만한 세상에 갇혀 살아왔는지를. 새벽 4시가 가까워질 무렵 김 실장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우는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전환했다. 김 실장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찾았습니다. 비서실장의 법인카드 내역에서 해당 일시의 청담동 55 일식집 결제 내역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김성진 기자의 차명 계좌로 보도 이틀 전 태양건설의 유령회사를 통해 거액이 입금된 사실도 포착했습니다. 서재 안에 침묵이 흘렀다. 확인사살. 혜운의 가설은 끔찍한 진실이 되어 지훈의 심장을 관통했다. 분노보다 먼저 찾아온 것은 깊은 허탈감과 배신감이었다. 자신을 낳아준 아버지가 자신을 제거하기 위해 적과 손을 잡았다. 그는 이 거대한 저택 안에서 완벽하게 혼자였다. 지우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눈을 감고 있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혜우는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동정하거나 위로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나지막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녀의 질문은 절망의 늪에 빠져있던 지훈을 현실로 건져 올리는 밧줄과도 같았다. 그렇다. 슬퍼하고 분노할 시간은 없었다. 방역해야 했다.
그는 눈을 떴다. 그의 눈빛은 다시 냉철한 경영자의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판을 뒤집어야지. 그 순간부터 서재는 두 사람의 전쟁 지휘 본부가 되었다. 지우는 회사의 모든 도면과 서류, 보고서들을 꺼내왔다. 해우는 그가 하는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그의 옆에 바싹 붙어 앉아 서류들을 함께 들여다보았다. 적의 칼을 역으로 이용하는 거다. 그들이 불량자재 의혹을 제기했으니 우리는 아예 판을 키워서 대한민국 최고의 교량, 안전 전문가들과 언론, 시민단체까지 모두 초청해서 공개 안전 진단을 실시하는 거야. 이건 도박이다. 만약 아주 작은 흠이라도 발견된다면 우리는 끝장이야. 하지만 나는 우리 기술력을 믿는다. 지훈의 계획은 대담했다. 해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계획에 자신의 아이디어를 보탰다. 전문가들만 부르면 그들을 돈으로 매수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차라리 건축과 대학생들이나 주부 모니터링단 같은 일반인들을 더 많이 부르세요. 사람들은 전문가의 어려운 말보다 자기와 똑같은 사람들의 눈을 더 믿으니까. 그녀의 통찰력에 지우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대중의 심리를 꿰뚫어 보는 능력. 그것은 수십억짜리 컨설팅으로도 얻기 힘든 감각이었다. 두 사람은 밤을 새워 전략을 다듬었다. 동이 틀 무렵 그들의 방역 시나리오는 완벽하게 완성되었다. 함께 밤을 새우며 머리를 맞댄 사이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던 벽이 허물어지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채권자와 채무자 혹은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아니었다. 공동의 적을 앞에 둔 끈끈한 동지였다. 지훈의 계획은 즉각 실행에 옮겨졌다. 선진그룹의 대국민 공개 안전 진단 발표는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유만식 허담 회장과 강만호 회장은 코웃음을 쳤다. 제 무덤을 파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결과는 그들의 예상을 완벽하게 뒤엎었다. 수백 명의 눈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된 안전 진단 결과 5.5 대교는 설계 기준을 훨씬 뛰어넘는 최고 등급의 자재와 공법으로 지어졌음이 만천해 증명되었다.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선진그룹의 주가는 폭등했고 허위 사실을 보도했던 언론사는 존폐의 위기에 몰렸다. 유만식 회장은 역풍을 맞았고 강만호 회장은 아들의 완벽한 승리에 씁쓸하게 입맛을 다실 수밖에 없었다. 그날 저녁 지우는 이례적으로 이른 시간에 귀가했다. 그는 곧장 주방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혜은이 서툰 솜씨로 라면을 끓이고 있었다. 저택의 셰프들이 만든 화려한 저녁 식사 대신 그녀는 스스로의 끼니를 챙기고 있었다.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지훈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는 조용히 그녀의 등 뒤에 서서 나지막이 말했다. 고마워요. 그것은 이번 일에 대한 감사만이 아니었다. 자신을 믿어주고 혼자가 아니게 해준 것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였다. 혜우는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당신 회사 일이잖아요. 퉁명스럽게 대답했지만 그녀의 얼굴도 살짝 붉어져 있었다. 그때 끓어 넘치는 라면 냄비 뚜껑을 잡으려던 혜운의 손 위로 지훈의 손이 겹쳐졌다.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정정이 같은 짜릿한 감각이 흘렀다. 둘은 화들짝 놀라 동시에 손을 떼었다. 어색한 침묵, 하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서툰 온기가 깃든 낯선 설렘이었다. 차갑게 얼어붙어 있던 계약서의 조항들 위로 예기치 못한 감정의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선진그룹을 향한 태양건설의 1차 공격은 강지훈과 박혜운의 완벽한 합작으로 수포가 되었다. 유만식 대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분노로 이성을 잃고 있었다. 값비싼 크리스털 잿더리가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다. 감히 근본도 없는 계집애 하나 때문에 내가 이 수모를 당해. 그의 분노는 단지 계획이 실패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강지훈의 방역이 너무나도 영리했고 그 배후에 자신이 벌레처럼 여기던 박혜운의 지혜가 숨어 있다는 사실이 그의 자존심을 견딜 수 없게 모욕했다. 옆에 있던 딸 유라가 그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아빠, 이대로 끝낼 거 아니죠 저것들. 지금쯤 분명 우리를 비웃고 있을 거예요. 유만식 회장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냉정을 되찾았다.
그의 눈빛이 독사처럼 차갑게 빛났다. 뱀의 머리를 치려거든. 뱀이 가장 아끼는 심장부터 찔러야지. 그는 조 이사를 호출했다. 강지훈의 약점은 이제 회사가 아니다. 그 계집이야. 그리고 그 계집의 약점은 바닷가에 남겨두고 온 그 가난하고 병든 가족들이지. 유 회장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더 이상 사업가처럼 점잖게 놀아주지 마라. 그 뿌리부터 철저하게 짓밟아버려. 사고처럼 보이게. 하지만 그 어미가 빠져나갈 수 없는 덫을 쳐 다시는 기어오르지 못하게. 조 이사는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의 침묵은 가장 확실한 복종의 의미였다. 재계의 신사로 위장한 악마의 손에서. 한 가족의 운명을 파멸시킬 잔혹한 시나리오가 그렇게 완성되고 있었다. 한편 선진원에는 잠시나마 평화가 찾아왔다. 공동의 적을 상대로 첫 승리를 거둔 후 강지훈과 박혜은 사이의 어색한 공기는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다. 계약으로 묶인 관계라는 사실을 잊을 만큼. 그들은 서로에게 익숙해지고 있었다. 아침 식탁에서 신문을 보며 회사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고, 지우는 무심한 척 그녀가 좋아할 만한 역사책을 서재에서 찾아다 주기도 했다. 혜우는 며칠 만에 고향집에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엄마의 목소리는 한결 밝아져 있었다. 혜우나, 여기는 걱정 마라. 선진그룹 덕분에 마을에 활기가 돌아왔어. 다들 내 덕이라고. 널 아주 대단한 사람으로 본단다. 동생 하주는 새로 생긴 최신형 컴퓨터가 마음에 든다며 신이 나서 떠들어댔다. 지훈이 처남을 위해 보낸 선물이었다. 혜우는 전화기 너머 가족들의 행복한 목소리를 들으며 자신이 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이 작은 행복을 지킬 수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 행복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너무나 짧았다. 재앙은 한 통의 전화와 함께 찾아왔다.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기 너머로 다급한 이웃 아주머니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예훈아, 큰일 났어. 하준이가 교통사고를 당했어. 순간 혜운의 세상이 멈췄다. 수화기가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다.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는 것을 본 지우는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그는 혜운의 어깨를 붙잡고 상황을 파악한 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 당장 헬기 띄어 강원도 5호병원으로 간다. 그리고 국내 최고의 외상 외과팀을 그 병원으로 소집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우는 패닉에 빠진 혜운을 부축하여 헬기에 올랐다. 그의 모든 자원과 인맥이 오직 그녀의 가족을 위해 총동원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 적의 덫은 이미 그들의 목을 향해 조여지고 있었다. 병원은 아수라장이었다. 수술실 앞 복도에서 혜우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수술 중이라는 붉은 글씨가 그녀의 심장을 난도질했다. 충격으로 쓰러진 어머니는 응급실에 누워 있었다. 지우는 그녀의 곁을 지키며 묵묵히 등을 다독여줄 뿐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경찰 제복을 입은 2명의 남자가 그들에게 다가왔다. 혜우는 사고 경위를 조사하러 온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의 목적은 전혀 다른 것이었다. 박혜운 씨 어머니 이순자 씨 보호자 되십니까? 네, 그런데요? 이순자 씨를 보험 사기 및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의 말은 청천벽력과도 같았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엄마가 누구를요? 아드님 박하준 군을 살해하려 한 혐의입니다. 트럭 운전사가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이순자 씨가 빚 때문에 아들 명의로 거액의 생명보험을 들어놓고 자신에게 청부하여 사고를 위장해달라고 했다는군요. 경찰이 내민 것은 조작된 증거들이었다. 혜운의 어머니 이름으로 된 거액의 채무서류, 아들 하준 앞으로 가입된 생명보험 증서, 그리고 모든 것은 이순자의 짓이었다는 트럭 운전사의 진술서. 그것은 유만식 회장과 조 이사가 완벽하게 설계한 함정이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병든 노모를 아들을 죽여 보험금을 타내려는 악마로 둔갑시킨 것이다. 아니에요. 우리 엄마는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함정이에요. 혜우는 절규했지만
경찰은 냉정하게 그녀의 어머니를 응급실 침대에서 끌어냈다. 병든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는 어머니가 수갑을 찬 채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혜운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아들은 수술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어머니는 살인 미수범으로 체포되는 악몽. 지훈이 즉시 변호사에게 연락하며 경찰을 막아섰지만 그들은 이미 모든 증거를 꾸며놓은 상태였다. 뇌물과 압력으로 현지 경찰을 구워 삶은 그들에게 지훈의 힘은 서울에서만큼 미치지 못했다. 바로 그때 혜은의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진동했다. 발신자 표시 제한번호. 그녀는 홀린 듯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차갑고 감정 없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조 이사였다. 상황 파악은 됐을 거라 믿는다. 박혜운, 어머니를 감옥에서 썩게 만들고 싶지 않다면, 그리고 내 동생이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살아나길 바란다면 방법은 하나다. 조 이사는 한 글자 한 글자 잔인한 단어들을 내뱉었다. 강지훈과 이혼해라. 기자회견을 열어서 너희의 결혼은 돈 때문에 시작된 사기극이었음을 내 입으로 직접 밝혀. 그리고 그의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져. 만약 거절한다면 네 어미는 평생 감옥에서 나올 수 없을 거다. 그리고 내 동생의 수술이 과연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을까?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어머니의 목숨과 동생의 목숨을 담보로 한 거부할 수 없는 최후 통첩. 그들은 경찰뿐만 아니라 병원에도 이미 손을 써두었을지 모를 일이었다. 혜운의 손에서 휴대폰이 힘없이 떨어졌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수술실의 붉은 등과 변호사와 격렬하게 통화하는 지훈의 모습이 흐릿하게 보였다. 그녀의 가장 약한 고리, 그녀의 아킬레스건. 적들은 그것을 정확히 찾아내어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비수를 꽂았다. 사랑하는 가족을 구하기 위해 이제 막 마음을 열기 시작한 남자를 파멸시켜야 하는 잔인한 선택의 기로. 그녀에게는 더 이상 어떤 희망도 남아있지 않았다.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지며 내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박혜운의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끊어버렸다. 절망. 그것은 단순한 슬픔이나 공포가 아니었다. 세상의 모든 빛이 꺼지고 숨쉴 공기마저 사라져버린 듯한 완벽한 암흑이었다. 조 이사의 목소리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무너져 내렸다. 그래, 내가 이혼하면 돼. 내가 사라지면 엄마와 하준이를 살릴 수 있어. 그녀가 비틀거리며 강지훈에게 이 사실을 말하려던 순간 그가 그녀의 양팔을 강하게 붙잡았다. 그의 손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지훈은 변호사와의 통화를 끊고 그녀의 절망적인 얼굴을 마주하고 있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짐작하고 있었다. 그들이 연락했군요. 내가 이혼하겠다고 하면 엄마랑 하준이를. 혜우는 울음조차 나오지 않는 목소리로 겨우 말을 잇고 있었다. 그녀를 파멸시켜 이 상황을 끝내려는 자기 파괴적인 결심이 그녀의 눈에 서려 있었다. 지우는 그런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고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안 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강력한 힘이 실려 있었다. 절대 안 돼. 여기서 당신이 무너지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겁니다. 그건 당신 가족을 구하는 게 아니라 악마에게 영혼을 파는 짓이야. 그는 그녀의 떨리는 두 손을 자신의 큰 손으로 감쌌다. 박혜운 씨, 당신, 나와 계약하면서 당신 인생을 걸었어. 그리고 나를 믿었지. 한 번만 더, 딱 한 번만 더 나를 믿어줘요. 내가 다 해결할게. 내 모든 것을 걸고 당신 가족 내가 반드시 구해낼 테니까.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것은 더 이상 비즈니스 파트너를 향한 약속이 아니었다. 한 남자가 자신의 여자를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맹세였다. 혜우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칠흑 같던 절망 속에서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피어나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부터 강지훈은 무섭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슬픔에 잠긴 아들도
배신감에 떠는 남자도 아니었다. 전장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냉철한 사령관으로 돌변했다. 그의 지시는 짧고 빠르고 정확했다. 그는 자신의 팀을 둘로 나누었다. 김 실장 자네는 법무팀과 정보팀을 이끌고 즉시 강원도로 내려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트럭 운전사의 신병을 확보하고 그 배우를 캐내 경찰서 내부의 정보원도 포섭해 유만식이 남긴 돈의 흔적, 증거 조작의 흔적, 그 무엇이든 찾아내 시간은 48시간 주겠다. 그리고 그는 나머지 팀에게는 다른 명령을 내렸다. 전략기획실은 지금부터 태양건설과 유만식 회장의 모든 비자금 내역, 탈세, 뇌물장부, 정관계 로비 자료를 총정리해 내가 지난 3년간 모아온 모든 자료들이다. 먼지 한 톨까지 털어서 단 한 방에 태양건설의 숨통을 끊어버릴 수 있도록 준비해. 그의 마지막 전화는 아버지 강만호 회장에게 향했다. 아버지,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유만식과 함께 침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선진그룹의 편에 서시겠습니까? 선택은 아버지가 하십시오. 전쟁의 서막은 올랐다. 한쪽에서는 가족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한 처절한 시간과의 싸움이, 다른 한쪽에서는 거대 기업을 무너뜨리기 위한 치밀한 정보전이 동시에 펼쳐지고 있었다. 이틀 후, 선진그룹 본사 최고층에 위치한 대외의실. 강지우는 선진그룹의 주요 주주와 채권 은행장들을 소집하여 긴급 이사회를 열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유만식 권 회장을 보란 듯이 초청했다. 자신이 파놓은 함정의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유 회장은 강지훈의 마지막 발악을 비웃어주기 위해 의기양양하게 회의장의 모습을 드러냈다. 회의실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팽팽했다. 강만호 회장은 무표정한 얼굴로 아들의 맞은편에 앉아 있었고, 유만식 회장은 승리자의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지훈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유 회장은 선제 공격을 가했다. 강지훈 사장, 당신의 사적인 스캔들과 처가의 범죄 행위로 인해 선진그룹의 이미지가 얼마나 실추되었는지 알고 있소.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회사를 이끌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오. 그는 마치 하이에나처럼 지훈을 물어뜯으며 이사회 임원들을 선동하기 시작했다. 지훈의 리더십 부재를 거론하며 그의 해임안을 상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회장의 열변이 절정에 달했을 때 회의실의 두꺼운 문이 조용히 열렸다. 며칠 밤을 샌 초췌한 모습에 김민준 실장이 들어와 강지훈에게 태블릿 PC 하나를 건네주고는 조용히 뒤로 물러섰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지훈에게 쏠렸다. 지훈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그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아 오히려 섬뜩할 정도였다. 유만식 회장님, 도덕성과 안정을 말씀하셨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어디 한번 제대로 이야기해 보시죠. 지훈은 태블릿 PC를 회의실 중앙의 거대한 스크린과 연결했다. 스크린에 첫 번째 영상 파일이 재생되었다. 그것은 사고 현장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서 문제의 트럭은 브레이크 고장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의도적으로 핸들을 꺾어 하준의 스쿠터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다. 명백한 살인 의도가 담긴 영상이었다.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건 조작이야. 유 회장이 소리쳤다. 조작인지 아닌지는 이 녹음 파일을 들어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지훈이 두 번째 파일을 재생했다. 귀를 찢는 듯한 트럭 운전사의 비명과 자백이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조 이사에게 돈을 받고 어떻게 사고를 위장했든지, 어떻게 혜운의 어머니에게 누명을 씌웠는지에 대한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다. 마지막으로 돈의 흐름입니다. 세 번째로 화면에 뜬 것은 태양건설의 유령회사에서 트럭 운전사와 현지 경찰서장의 차명 계좌로 거액이 흘러 들어간 은행 거래 내역이었다.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다. 회의장은 충격과 경악으로 얼어붙었다. 유만식 회장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하지만 지훈의 공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원한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유만식 회장이 기업을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그는 준비해온 모든 자료를 스크린에 쏟아부었다. 태양건설의 수십 년에 걸친 분식 회계, 비자금 조성, 정관계 뇌물 리스트. 대한민국을 뒤흔들 만한 거대한 부패의 판도라 상자가 열린 순간이었다. 회의에 참석했던 은행장들과 투자자들은 경악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태양건설에 대한 모든 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투자금을 회수하겠다고 선언했다.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자 자신의 안위가 급해진 강만호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유만식 회장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이런 부도덕한 기업과 선진그룹은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소. 오늘부로 태양건설과의 모든 파트너십을 파기하겠소. 아버지의 비정한 선택이었다. 유만식 회장은 부정과 고함으로 발악했지만 이미 게임은 끝난 뒤였다. 그가 미친 사람처럼 소리 지를 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고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지훈의 팀이 이사회가 열리는 시간에 맞춰 검찰에 모든 자료를 넘긴 것이다. 유만식 씨, 당신을 살인미수교사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한때 대한민국을 호령하던 거대 제국의 회장은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그의 제국은 그의 오만함과 잔인함으로 인해 단 몇 시간 만에 잿더미가 되었다. 모든 혼란이 끝난 회의실. 지훈은 홀로 서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손에 들린 휴대폰에 짧은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도착해 있었다. 병원에서 혜운이 보낸 것이었다. 하준이, 수술 잘 끝났어. 의식 돌아왔어. 엄마도 방금 풀려났어. 정의는 실현되었다. 그리고 길고 길었던 전쟁은 마침내 끝이 났다.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고요했다. 유만식 회장과 그의 신복들은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그들이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부패의 제국은 낱낱이 해체되었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추악한 진실들은 대한민국을 경악시켰다. 몰락한 공주 유라는 해외로 도피했다는 소문만 무성할 뿐 더 이상 누구의 입에도 오르내리지 않았다. 선진그룹은 위기를 기회로 바꿨다. 부정한 기업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강지훈의 주도 아래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선포하자 시장의 신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강지훈은 명실상부한 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이자 위기 속에서 회사를 구해낸 영웅으로 떠올랐다. 그의 아버지 강만호 회장은 아들의 승리를 묵묵히 지켜본 뒤 모든 권한을 아들에게 넘기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차갑게 식어버린 부자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지만 지훈은 더 이상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고통받지 않았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했다. 지훈은 선진그룹의 거대한 회장실에서 수많은 서류에 사인을 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그는 마침내 원하던 모든 것을 손에 넣었다. 완벽한 자유. 그리고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힘.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다. 그는 종종 창밖의 빽빽한 빌딩 숲을 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동쪽 하늘, 바다가 있는 방향으로 시선을 돌리곤 했다. 그 시각 해운의 어촌 마을은 예전의 평화를 되찾았다. 아니, 이전보다 더 활기가 넘쳤다. 하주는 건강하게 퇴원하여 재활 치료를 받고 있었고 예전보다 더 밝고 씩씩한 소년이 되었다. 누명을 벗은 어머니는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위로 속에서 건강을 회복해 가고 있었다. 해운은 가족의 곁을 지켰다. 다시 새벽 시장에 나가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짭조름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하루를 시작했다. 지훈과는 매일 밤 통화를 했다. 하지만 그들의 대화는 어색했다. 회사는 괜찮은지, 몸은 괜찮은지, 의례적인 안부만이 오갈 뿐 두 사람의 심장을 묻고 있는 진짜 감정은 수면 아래에 잠겨 있었다. 그들을 만나게 했던 계약서는 이제 그들을 가로막는 투명한 벽이 되어버렸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마을 어귀의 낯선 차 한 대가 멈춰섰다. 운전석에서 내린 것은 최고급 슈트가 아닌 편안한 면바지와 스웨터 차림의 강지훈이었다. 그는 요란한 헬리콥터 대신 직접 차를 몰고 수백 킬로미터를 달려온 것이었다. 그는 해변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해운을 발견했다.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억척스럽지만 단단한 생명력으로 빛나는 그녀의 모습이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해변을 걸었다. 하얀 포말이 그들의 발치에서 부서졌다.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 바다였다. 한참을 걷던 지훈이 멈춰서서 품 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다. 두 사람의 이름이 나란히 적힌 그들의 결혼 계약서였다. 이 계약서가 나를 구했어요. 평생 원했던 자유를 주었죠. 지훈은 씁쓸한 미소와 함께 입을 열었다. 하지만 이건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더 이상 당신과 거짓말로 얽히고 싶지 않아요. 당신을 내 위험한 세상으로 끌어들여서. 당신과 당신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줘서 미안했어요. 그는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리고는 계약서를 양손으로 잡고 천천히 그리고 단호하게 찢기 시작했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파도 소리에 섞여 흩어졌다. 그는 잘게 찢긴 종이 조각들을 바람에 날려보냈다. 이 순간부로 우리의 거래는 끝났습니다. 당신은 이제 자유예요. 박혜훈 씨, 나에게 아무것도 비치지 않았어요. 해우는 바람에 흩날리는 종이 조각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마땅히 후련해야 할 순간인데 심장 한구석이 텅 비는 듯한 아픔이 느껴졌다. 이렇게 끝나는 걸까? 그녀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을 때 그의 눈에는 이별의 인사가 아닌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지우는 그녀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의 눈빛은 지금껏 본 적 없는 따스함과 간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계약은 끝났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나지막이 말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건 당신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당신에게 평생을 구속당하고 싶어서 왔어요. 진짜로. 그리고 그는 모래사장 위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반지 케이스를 꺼내 열었다. 그 안에는 거대한 다이아몬드가 아닌 바다를 닮은 영롱한 빛깔의 작은 진주가 박힌 소박하고 아름다운 반지가 들어 있었다. 박혜훈 씨, 나와 결혼해 주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거래가 아니라, 방패막이가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은 내가 아는 가장 강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따뜻한 사람이니까 당신 없는 자유는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해운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후드득 떨어져 내렸다. 절망과 슬픔의 눈물이 아닌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벅찬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반지를 바라보고 무릎 꿇은 남자의 진심 어린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그럴게요. 몇 달 후 그들의 진짜 결혼식은 작은 어촌마을의 성당에서 열렸다. 수천 명의 하객도, 수백 명의 기자도 없었다.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축복과 김 실장처럼 지훈이 진정으로 신뢰하는 몇몇 사람들만이 그들의 시작을 지켜보았다. 다음 날 새벽 지훈과 혜우는 담요 한 장을 두른 채 방파제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한때 혜운이 절망 속에서 홀로 앉아 있던 바로 그 자리였다. 동쪽 수평선 위로 장엄한 태양이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했다. 어둠을 밀어내고 세상을 비추는 찬란한 여명이었다. 지우는 혜운의 손을 잡고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당신이 나에게 와서 내 인생에도 해가 떴어. 혜운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당신도 내 바다에 떠오른 첫 번째 태양이에요. 그들은 더 이상 도망치던 재벌 3세와 가난한 생선가게 아가씨가 아니었다. 거친 폭풍 속에서 서로를 발견하고 마침내 함께 잔잔하고 아름다운 새벽을 맞이한 두 사람이었다. Intertwined